이제 전기차 팔아서 이제 남기는 돈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다음 성장 동력은 테슬라에 있어서 FSD 자율주행과 그리고 배차율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배차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 우버라는 기업을 봐봤어요. 우버를 보니까 매출도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순이익도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해서 개선이 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좀 더 파보니까 1억 5천만 명이 넘는 월간 활성화 유저, 한 달에 그래도 한두 번씩은 우버를 쓰는 사람이 1억 5천만 명이나 있다는 뜻이고, 앱에서 23년 동안 결제를 한 금액이 1380억 달러라는 거예요. 약 150조 원이 넘는 정도의 엄청난 거래액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마 테슬라도 이런 모델로 가겠죠. 저가형 전기차를 대거 생산해서 판매량을 늘려서 이게 선행이 된다고 하면 FSD 구독료도 늘려나갈 수 있고,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한 공급자도 늘려나갈 수가 있겠죠. 드라이버도. 그래서 FSD 같은 경우에는 대당 월 99불, 그리고 로보택시 사이드에서는 거래액의 27%, 뭐 우버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이렇게 나중에도 확대해 나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래액은 계속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로보택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버처럼 이렇게 계속 오가닉하게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도 있고,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이 되겠죠. 근데 그 수익성의 개선이 저가형 전기차에서 남기는 마진이 아니라, 매출은 여기서 많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마진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마진은 아마 이 두 사이드에서 엄청나게 높아져 나갈 것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세안 패스의 조희준입니다. 혁신의 아이콘 테슬라가 어느 순간 실적이 계속 오르다가 지금 계속 뚝뚝뚝뚝 꺾이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중국 시장 안에서 BYD는 판매량이 미친듯이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20%가 넘는 테슬라가 과연 정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테슬라는 어떤 전략을 펼쳐나갈 것 같은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로보택시나 이런 거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과연 그게 수익적으로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제대로 봐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우버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오늘 좀 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테슬라의 주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 날 주가가 145불까지 폭락을 했다가 이게 5월 3일에 지금 185불까지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주가가 185불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했던 이유는 중국 데이터 안전 검사를 테슬라가 통과를 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FSD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잠재성과 그리고 실적을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살짝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듣기 바랍니다. 팩트니까. 테슬라의 분기별 차량 판매 매출액은 이렇게 2023년도 1분기 200억 달러에서 24년도 1분기에 174억 달러까지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전 분기 대비 매출액이 20%나 하락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한 대기업에서 매출이 20% 하락했다는 건 엄청난 이슈입니다. 분기별 영업이익률도 매 분기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최근에 24년도 1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5.5%까지 이렇게 오면서 엄청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이유는 결국 테슬라가 차량을 헐값에 판매하기 시작하고, 왜냐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결국 가격을 싸게 팔아서 마진도 줄어들고 매출도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줄어드는, 딱 보시면은 매 분기별로 자동차 판매 매출이 이렇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4년도 1분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감소하는, 전분기 대비 한 20% 정도나 차량 판매 매출이 이렇게 크게 감소하였고, 그 영업이익률도 분기별 11.4%에서 이게 계속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5.5%까지 줄어드는, 이런 참 기업으로서는 정말 빨리 피신해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실적이 나왔죠. 정말 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발표할 때가 이제 4월 23일이었어요. 24년도 4월 23일이었는데 1분기 실적 발표할 때가. 그래서 여기에 도대체 이제 무슨 이야기를 써놨었을까, 주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써놨을까 보니까 일단 FSD 누적 주행거리를 어필을 했더라고요. 결국은 주주들이 지금 우리가 자동차 판매로는 돈을 이제 많이 못 벌고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지만 FSD라는 자율주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낼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어필을 하면서 누적 주행거리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더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걸 어필을 하죠. 시장적으로 이제 강조했던 거는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포함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테슬라의 매출의 47%가 미국 그리고 23%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국가라는 이 두 가지 국가가 이 두 개의 국가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국가에서 선방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점유율이 이제 테슬라가 좀 어느 정도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오히려 다른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먹어치워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 중국 안에서는 더 심각했어요. 테슬라는 오히려 성장을 못했고 오히려 BYD가 엄청나게 중국 시장을 먹어치우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게 중국의 1인당 GDP를 따져보면은 저가형 브랜드를 좀 선호하는 부분이다. 당연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가형 브랜드인 BYD가 중국 안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에는 진짜 사면초가에 처했습니다,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테슬라가 또 이제 어필을 했던 게 우리의 에코시스템은 태양열을 받아서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고 요 배터리를 이제 충전도 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자동차에서도 쓰는데 그 자동차를 그냥 하드웨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운전할 필요도 없이 자율주행 기능을 넣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것이고 이걸로 배차 앱을 만들어서 우버처럼 이 기능도 연동을 해서 수익화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배차 앱 자체가 그냥 배차에서 얼마나 벌겠어라고 할 수 있는데 배차 앱이 정말 파생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우버라는 기업을 이제 예시로 좀 설명을 뒤에서 드릴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좀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고 앞으로 몇 년간은 FSD와 이 배차 앱으로 테슬라가 승부를 봐야 될 것이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치킨 게임을 하고 글로벌리 경쟁이 되게 심화되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 안에서도 테슬라가 전기 차량 판매로만은 이제 고전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전기차 판매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그 변화구를 던질 때가 왔어요. 이제 전기차 팔아서 이제 남기는 돈이 계속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근데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 판매 매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케이, 테슬라도 어쨌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야 되니까 오케이, 우리도 저가 자동차 팔게. 그러면 저가 차를 팔면 팔수록 마진은 계속 줄어들겠죠. 근데 하드웨어 판매량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늘어난 하드웨어로 테슬라가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FSD, 자율주행 구독료와 그리고 배차 앱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과 배차 앱으로 당장 수익화를 컨버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겠죠. 전기차가 저가형 차를 파니까 싸졌으니까 볼륨은 늘어날 거예요. 판매량은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가격이 저렴해진 만큼 마진율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마진율이 줄어드니까 그 마진율을 어디서 또 뽑아내야 되냐?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그 서비스 섹터, 서비스 부분에서 뽑아내야겠죠. 그래서 여기 FSD와 배차 앱 이 두 가지 테크트리로 이렇게 여기서 매출을 내고 아마 마진을 넓혀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서비스 사이드의 매출 자체가 전체 매출의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대부분이 전기차 판매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매출은 아마 그대로 판매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남기는 돈, 총이익의 개념으로 보면은 전기차 판매에서의 이제 총이익이 앞으로 비중이 줄어들고 앞으로 이 서비스 사이드에서 이게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이미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차량 팔아서 돈 벌기는 쉽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서비스 사이드에서 차별화를 해가지고 돈을 벌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차는 싸게 만들어도 차를 오퍼레이션하고 자율주행하는 이 기술력은 아직 따라오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이 사이드에서 이제 돈을 벌어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성장 동력은 테슬라에 있어서 FSD 자율주행과 그리고 배차 앱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영업이익 사이드로 보면은 이 서비스 부분 매출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조금 다른 비유긴 한데 삼성전자가 가전 파는 매출이 막 백몇십 조예요. 매출의 대부분은 가전 사이드지만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반도체 사이드에서 나오거든요. 그 가전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사이드에서 나오기 때문에 약간 그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에서는 별로 남기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로 돈을 많이 남기는 구조로 이제 피봇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업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전기차의 판매가 먼저 크게 늘어나야 돼요.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나야 돼요. 그렇게 위해서 지금 저가형 전기차를 이제 팔겠다라고 한 거고, 왜냐면 중국이라는 시장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그렇게 하드웨어 판매의 볼륨을 높이면 이제 앞으로 그걸 사는 사람들한테 자율주행에 대한 FSD 구독을 팔아야 되는데 월 99불을 사람들이 내기에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중국이나 다른 좀 그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에서는 이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최소한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줘야겠죠. 오케이, 당신이 이 자율주행을 구독을 하면은,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독을 하면은 한 달에 당신이 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이 배차 앱을 통해서 로보택시로 당신이 그거 이상 수익화할 수 있어 라는 수익적 개런티를 같이 넣어주면은 이게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월 99불에 대한 결제를 하는데 심리적인 장벽을 좀 낮춰줄 수 있는 영향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한 자율주행과 택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지만 먹히는 이야기겠지만요. 그 완벽한 자율주행이 이제 전제가 되면은 이런 배차 앱을 만들겠다. 되게 럭셔리해 보이지만 쓸데없이 럭셔리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배차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 미국의 우버라는 기업을 제가 한번 봐봤어요. 얘들은 과연 얼마나 벌고 있고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봐보니까 일단 시가총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긴 했는데 이 기업을 보니까 시가총액이 테슬라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주가 수익률 PER은 80배거든요. 테슬라가 한 40몇 배인데 오히려 우버의 PER이 엄청나게 높다. 근데 우버를 보니까 매출도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순이익도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해서 개선이 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좀 더 파보니까 우버는 지금 1억 5천만 명이 넘는 월간 활성화 유저, 한 달에 그래도 한두 번씩은 우버를 쓰는 사람이 1억 5천만 명이나 있다라는 뜻이고, 23년도 4분기 기준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앱에서 23년 동안 결제를 한 금액이 1380억 달러라는 거예요. 약 150조 원이 넘는 정도의 엄청난 거래액입니다. 거기에서 이 우버라는 기업은 보통 27% 정도를 수수료를 떼가지고 매출로 반영을 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저도 느는데 유저가 결제하는 금액도 늘어나니까 그 동일한 퍼센테이지를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우버가 하고 있다. 그리고 에비타가 23년도 기준으로 한 5조 원 수준이라고 이렇게 IR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우버라는 곳에서 배차만 쓰는 게 아니라 음식 배달도 시키고, 우리 쿠팡이츠처럼 배달도 시키고 물건 택배도 보내는 이 모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멀티 프로덕트를 쓰는 유저들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갔을 때 단품만 먹는 게 아니라 세트를 시키는 거예요.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멀티, 그러니까 세트를 시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더 가파르게 한 명당 발생시킬 수 있는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뭐 멀티 프로덕트라는 게 사실 우버 헬스, 그러니까 약을 이제 원격 의료를 해서 그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집으로 가져다 주는 이런 서비스도 있고, 그 택배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차 앱이라든지 택시처럼, 그리고 광고까지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우버가 이렇게 수익 모델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뭔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서 계속 수익성을 높여 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버도 AI 서비스를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AI로 뭘 하려고 하냐면 주행을 하는데 루트의 그 길,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택시를 타면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가고 막 되게 다양한 루트로 가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AI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춘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컴플레인을 해야 돼. 근데 컴플레인을 받는 사람이 사람이면은 사람의 코스트, 인건비가 나가지만 그거를 AI 자동 챗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우버도.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이드에서 AI 기능을 활용해서 개선을 하고 있다, 서비스를. 그렇게 매 분기 월간 이 앱을 활성화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22년도 1분기만 하더라도 1억 1,500만 명밖에 아니었지만 이게 23년도 4분기에 1억 5천만 명까지 엄청나게 크게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이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는 사람들이 결제하는 금액이 더 늘어나면서 전체 결제액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여기에서 이제 수수료를 뭐 20 몇 프로 이렇게 매출로 수치를 하니까 회사는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이런 좋은 그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계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버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까 27%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렇게 부킹 금액, 예약을 위해서 앱에서 결제한 금액 대비 매출액이 몇 %인가를 보면은, 예약 금액의 몇십 %를 수수료로 받는구나, 평균적으로. 이거를 계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매출이 거래액의 27%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7%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 여기 저는 지금 자카르타에 있는데, 동남아시아 배차 앱인 뭐 고잭이라든지 뭐 그랩 이런 앱들도 한 20% 중반에서 후반까지 이렇게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그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매출을 내고 이제 비용들을 지불하고, 이제 급여라든지 이런 걸 다 지불하고, 앱이다가 약 40억 불, 그러니까 한 5조 원 정도를 이렇게 남겼죠. 예.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22년도 대비 23년도에 이렇게 늘어났죠. 그래서 계속 성장도 하면서 남기는 돈도 가파르게 늘려가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우버다. 근데 이 배차 앱의 매출 비중을 보니까 모빌리티 사이드가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배달, 음식 배달이나 뭐 이런 배달 사이드가 나머지 한 30-40% 정도를 차지했고, 그리고 뭐 택배 이런 사이드가 뭐 나머지를 또 이렇게 차지하는 모습. 근데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모빌리티, 그러니까 배차 앱 사이드가 이렇게 크게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연도별 성장률을 보더라도 모빌리티, 배차 사이드에서 41%나 이렇게 성장을 한 게 보여지죠. 근데 남기는 거는 어디서 많이 남겼을까 딱 보니까 모빌리티에서 대부분을 남겼구나. 배차에서 대부분을 남겼구나. 근데 딜리버리, 뭐 음식 배달이나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매출은 높은데 남기는 건 이렇게 훨씬 적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음식 배달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운전사만 사실 고려하면 되는데,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운전사와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가게 주인의 그 수익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이드가 생기다 보니까 우버가 벌어들이는 마진은 좀 더 낮아지는, 왜냐면 하나의 오더에서 소비자의 부담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마진을 나눠 먹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딜리버리 사이드에서 이렇게 남기는 돈은 더 적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는 아마 이런 다양한 수익 모델, 그리고 테슬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나 FSD를 활용해서 가장 수익성을 빠르게 올려나가고 효율적으로 만들 게 뭐가 있을까라는 판단을 했을 때 아마 이런 로보택시 배차 앱을 먼저 생각을 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완벽하게 가능하다라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일단 운전사가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배차 부분에서도, 우버와 같은 배차 부분에서도 운전사가 없기 때문에 마진도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전사가 없기 때문에 24시간 운영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차 수익성을 더 늘려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발생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이 두 기업을 이렇게 좀 붙여보니까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5,570억 달러예요. 근데 우버는 시가총액이 1,466억 달러로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인 거죠, 우버가. 근데 우버는 주가 수익률, PER이 78배나 돼요. 그러니까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성장성을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드웨어에 집중된 매출 비중 그리고 이익 비중이 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45배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가 지금처럼 이제 차량 판매에서는 이제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치킨 게임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심의 영업 이익을 내는 수익 모델로 전환을 완벽하게 피벗을 해낸다면 아마 더 높은 멀티플을 받으면서 주가의 반등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완벽한 로보택시의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우선 자동차 판매 그리고 자동차 판매로 남기는 이익을 우리가 지금은 봐야겠죠. 지금 수익 모델은 그거니까. 어쨌든 지금 수익 모델로만 봤을 때는 이 매출은 지금 뭐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판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계속 갉아먹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계속 분기별로 실적이 나오고 네거티브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참고로 5월 7일 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았던데, 제가 이제 해외 언론을 항상 보거든요. 근데 5월 7일 날 나왔던 언론 보도에서 테슬라의 중국에서 제조한 전기차 판매가 이렇게 감소를 했다. 크게 감소를 했다. 반대로 BYD는 오히려 성장을 크게 했는데 테슬라는 판매가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BYD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BYD는 더 크게 증가를 하는데 테슬라는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의 점유율에서 테슬라의 입지는 더 줄어들고 BYD는 더 늘어나고 이런 구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중국 매출 비중이 20%가 넘고 차량 팔아서 버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회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대단히 크리티컬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게 4월자거든요. 그러면 4월에 이 정도였다면은 5월, 6월도 아마 크게 비슷할 거예요. 전략을 얼마나 바꾼다 한들 뭐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판매 가격을 더 낮춰서 아마 마진을 더 갉아먹든지 뭐 이렇게 전략을 펼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2분기도 상당히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때 아마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매량 아마 그 전에 아마 판매량 보고 나서 조정이 먼저 나올 거예요. 예. 어쨌든 아까 이제 로보택시를 좀 더 이어서 가자면, 테슬라가 지금 미국 안에서 판매된 테슬라 차량 수가 한 200 몇십만 대 되고, 그리고 중국이랑 뭐 다른 국가까지 하면 아마 500만 대 정도 될 거예요. 아니면 그 이상이 좀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우버에서 드라이버 수가 540만 대거든요. 그러면 딱 지금 테슬라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는 테슬라의 주인들이 전부 다 로보택시를 구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우버 정도의 공급자, 그러니까 드라이버 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드라이버가 생기면 테슬라는 이제 또 이 트위터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우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로보택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자동차 택시 대비 가격이 더 저렴하니 이걸 써라 라는 뭐 시구의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빠르게 유입시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우버와 같은 배차 에코시스템을 빠르게 디벨롭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테슬라가 지금 다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큰 업사이드 포텐셜이 될 것 같고요, 잠재적으로.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마 테슬라도 이런 모델로 가겠죠. 저가형 전기차를 대거 생산해서 중국이나 이렇게 다른 시장들을 빠르게 점유해 나가고, 그렇게 전기차를 판매량을 늘려서 양을 늘려 나가면 이게 선행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FSD 구독료도 늘려나갈 수 있고,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한 공급자도 늘려나갈 수가 있겠죠, 드라이버도. 그래서 FSD 같은 경우에는 대당 월 99불 또는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로보택시 사이드에서는 거래액의 27%, 뭐 우버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이렇게 나중에도 확대해 나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래액은 계속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로보택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버처럼 이렇게 계속 오가닉하게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도 있고,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이 되겠죠. 근데 그 수익성의 개선이 저가형 전기차에서 남기는 마진이 아니라 매출은 여기서 많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마진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마진은 아마 이 두 사이드에서 엄청나게 높아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테슬라는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이 아직 우리가 검증된 만큼 엄청난 정도의 완벽한 수준이라고 아직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 판매에서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전기차 판매의 대부분이 나오는 게 미국의 50% 그리고 20몇 %가 중국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지금 고전하고 있다. 왜냐면 전기차 브랜드들이 치킨 게임을 하면서 가격을 계속 낮춰나가고 다른 브랜드들이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사면초가인 상태인데 그거를 결국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마진을 포기하더라도 저가형 전기차를 빠르게 생산을 해서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하드웨어 판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계속 늘려나가고 나중에 그 안에 FSD든 배차 앱이든 이렇게 넣어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드웨어 판매 사이드에서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도 아마 판매가를 낮추고 마진을 떨고서라도 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완벽한 로보택시나 FSD가 나왔을 때는 이제 이 서비스 사이드 이쪽의 매출과 이제 마진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는 아마 이게 테슬라의 핵심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차 하드웨어, 그러니까 차량의 판매가 먼저 늘어나줘야 됩니다. 선행되어야 된다. 이게 진짜 전제가 되는 것이죠. 당장 현재 올해는 실적이 어쨌든 전기차 판매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판매는 지금 엄청난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계속 가격을 드랍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네거티브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내년에 이제 저가형 전기차 판매와 완벽한 FSD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가 완벽한 수준으로 돼가지고 허가가 나와서 이제 배차 앱을 만들어서 런칭을 했다. 그리고 그 로보택시에 대한 홍보를 트위터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로보택시에 대한 유저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 또 주가가 폭등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뇌피셜을 한번 이렇게 공유드리고 오늘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익한 컨텐츠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